14장 실패로부터의 교훈. 어제는 단지 꿈이고 내일은 상상일 뿐이다. 오늘을 알차게 보냄으로써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상상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을 주목하라. 산스크리트. 실패로부터의 교훈.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실패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번 장에서는 실패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왔다. 지금껏 실패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고난을 겪었던가. 우선 실패와 일시적인 좌절을 구분해보자. 우리가 보통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단지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는다. 순간의 좌절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다. 이 책 9장에서 우리는 저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배웠다. 더불어 2장에서는 실패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시적인 좌절, 역경, 패배 등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좌절이나 불행은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모든 좌절의 이면에는 훌륭한 교훈이 숨어 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교훈은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있다. 좌절이란 항상 이해하기 힘든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약 우리가 한 번 경험한 좌절에서 교훈을 모두 얻었다면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했던 실수에 대해 더욱더 반성을 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번 장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패가 쓰레기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교훈을 받아들이자. 좌절로부터의 전환점의 계기, 나의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좌절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 시절 동안 나는 보통 사람들이 실패라고 일컫는 7번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때마다 사실 나는 끔찍한 실패를 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실패로 나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년 동안이나 내가 했던 경험을 차분하고 명상하는 자세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환점. 나는 실업학교를 졸업한 후 5년 동안 속기사와 경리로 일했었다. 9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으로 나이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은행 잔고는 수천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내 명성은 빠르게 퍼져갔고 나를 스카우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으며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내 고용주는 나를 매니저로 진급시켰고 이때 나는 세상의 중심이 서 있는 것으로 자만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이었다. 운명이라는 것이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왔다. 내가 일하던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나는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다. 비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는 좌절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이 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전환점. 나의 두 번째 직업은 남부의 대규모 목재 생산 공장의 세일즈 매니저였다. 목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세일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몸에 확실히 배게 했으며 누가 시키기 전에 일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은행 잔고와 전 직장에서의 성실함이 오직 나의 무기였다. 다행히도 나는 빠른 속도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1년이 지나고는 초봉보다 2배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세일즈 실적이 뛰어난 편이어서 내 고용주는 나에게 동업을 제의했다. 나는 다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느낌은 물론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돈과 권력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관점으로 나는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직업이 나의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관심을 돌려놓지는 못했다. 운명의 신은 내 스스로 자신의 중요성을 알 때까지 자만하면서 뽐내게 나를 놔두었다. 만약 운명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를 자만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놔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적어도 내 미래에는 반드시 놓인 레일이 있는 듯했다. 지하 창고에는 연료가 가득하고 탱크엔 물이 가득 차 있으며 나는 그 조종석에 앉아 있고 서서히 속도를 높인다. 그런데 그 순간 운명은 둔탁한 방망이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1907년 대공황이 내 사업을 휩쓸고 지나갔고 내 수중에는 단돈 1달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일은 나에게 정말 중대한 시련이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실패로 오인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친절은 강제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전환점. 1907년 대공황으로 좌절의 쓴맛을 본 나는 법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좌절을 제외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못했다. 어쨌든 세 번째 전환점으로 나는 실패를 거의 극복할 수 있었다.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에 나는 확고한 신념으로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이때까지도 나는 돈과 권력이 곧 성공이라 믿고 있었다.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자동차 세일즈를 했다. 목재 공장에서의 경험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했다. 이때 나는 자동차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부품 공정과 자동차 조립, 보수에 관한 기술 학교를 설립했다. 학교는 수강생들로 성황을 이루었고 그 결과 한 달 수입이 수천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금 나는 내 목표에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내 계좌 담당 은행원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고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무한정으로 대출해 주었다. 원래 은행의 특징이 장사가 잘 되는 사업체에는 주저없이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내 주거래 은행은 심지어 내가 엄청난 빚에 몰릴 때까지 계속 대출을 해주었다. 나중에는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내 학교를 가로채가고 말았다. 한 달에 수천 달러씩 벌던 내가 순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운명의 손길이 나의 상황을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었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돈을 모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수년 동안 여러 번에 걸친 순간적인 좌절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좌절 덕분에 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더더욱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과연 돈과 명예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지만 질문만 하는 자세로는 내가 원한 답을 얻기 힘들었다. 단지 덧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고 이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실패로부터의 교훈의 법칙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의 판단력으로 그때 일을 판단했더라면 아마 운명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그저 작은 언덕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때까지 겪었던 것 중 가장 험난한 투쟁이 끝난 후 나는 일시적인 패배를 실패로 간주하고 네 번째의 전환점으로 뛰어들었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획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네 번째 전환점.
아내의 권유와 설득으로 나는 가장 큰 석탄 회사의 부장으로 취직했다. 내 연봉은 초임자치고는 상당히 높았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을 보수보다 많이 일을 하는 습관으로 메워나갔고 누가 먼저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별 어려움 없이 내 위치를 지켜가고 있었는데 편안한 삶 속에서 주어진 직장에 안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기어이 나는 친구와 가족의 조언도 무시하고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내 운명의 옛 친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물론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그들은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것이 현명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사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내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쉬웠고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결과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왔다. 나는 점점 타성에 젖었고 삶이란 편하게 즐기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채찍질을 해주는 친구는 없었다.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고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내가 버는 돈으로 원하는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멋진 차와 명품도 많이 사들였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세월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나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사표를 제출하면서 내 안에 있던 용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내가 무시했던 요소들이 오히려 끊임없는 노력과 갈등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의 방향 전환으로 나는 다음에 다가오는 내 인생의 다음 전환점으로 인도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후에나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나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결국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토록 원하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말았다. 지금에서야 인정하건대 그 일은 내가 어떻게 왜 용기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다. 나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거리가 있는 한 나는 얼마든지 사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기를 위한 곳으로 시카고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혈연이나 지연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인정받는다면 나는 진정한 실력을 갖춘 것이라고 판명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임에 분명했다. 우리는 보통 명예를 곧 현명함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당신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길 바란다. 적어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순간의 좌절을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말길 바란다. 시카고에서의 내 첫 직업은 통신학교의 광고를 하는 일이었다. 광고에 대해서 그다지 아는 바는 없었지만 세일즈의 경험을 되살려 나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 첫해 나의 수입은 $5,200였다. 수입만을 본다면 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그야말로 화려한 컴백을 한 셈이었다. 나에게는 다시금 무지개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했다. 역사를 보면 화려한 축제가 끝나고 항상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 그 후에 오는 굶주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갔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완전히 과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 교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도 얻지 못하고 만다.
그중 몇몇 사람은 아예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겨우 좌절의 난해함을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좌절보다 과신을 더욱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나는 5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그것 역시 내가 선택한 전환점이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어떤 일이 당신에게 역경으로 닥쳐올 때 당신 얼굴에 역력한 기쁨의 미소는 바다 건너 멀리까지 비출 것이다. 5번째 전환점. 통신학교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한 덕택이었는지 학교장은 나에게 캔디 제조 공장을 동업하자고 권유했다. 그래서 우리는 배지 로즈 캔디 공장을 설립했고 나는 초대 사장이 되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다시 이루어졌다. 사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전국에 18개의 체인점을 계약하기에 이르렀으며 또다시 나는 무지개의 끝자락을 밟고 서 있는 듯 했고 이제야 내 평생의 직업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캔디 공장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고 나는 성공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성공의 기준이 오직 돈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3번째 동업자가 우리 사업체의 이익을 고스란히 가로챌 때까지 모든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 동업자의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생각보다 나의 반항이 격렬하자 모함으로 나를 체포당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갔다. 나는 그때 인간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열하며 비겁할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사건 초기에는 내 편에 서줄 증인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나의 결백과 그의 부도덕함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증인들은 한 명씩 지치게 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입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믿게 만들어낸 인격의 치명적인 상처를 내고 말았다. 일리노이 주법을 따르자면 피소자는 판결 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나를 망가뜨린 사람들 역시 중형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적들에게 정면으로 역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나를 곧 미묘한 감정으로 몰고 갔다. 내 적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힘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당시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이 책 16장의 기반이 되는 원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오래전 내가 결심했던 바는 그들도 다시 헤어나지 못할 파멸에 이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시간은 내가 상상했던 복수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그들에게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형을 구형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극빈자로 전락해버렸다. 설령 우리는 잠시 동안 법을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복의 법칙을 속일 수는 없다. 시카고 대법원에서 결국 나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 사건을 겪고 난 뒤 나의 무죄를 입증해준 사건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를 파멸시킨 적들의 안갚음을 하는 대신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나의 성품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나를 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누명이었다 할지라도 체포되었던 당시의 기억은 정말이지 끔찍한 기억이다. 이 시간 동안의 내 과거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는 비슷한 경험조차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경험은 내 인생에 큰 가치가 있음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복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번 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겠다. 내가 겪은 한 가지의 실패가 내 가슴에 큰 역사를 남겼고
각 장의 내용을 쓰는데 이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가 겪을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피해 도망 다니지도 말자. 나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운명이라는 신이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자. 다음 전환점을 말하기 전에 지금껏 5번의 전환점이 나를 무지개의 끝자락으로 인도했고 내 영원한 인생 철학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강조하지 않겠다. 각 전환점들은 내게 유용한 지식을 남겨주어 후일 영구적인 철학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6번째 전환점. 지금까지의 전환점에서는 얻지 못했던 내 목표에 거의 근접했던 전환점이 바로 6번째이다. 내가 이 시기에 맡았던 일에 나의 능력을 모두 쏟아부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일찍이 얻지 못했던 중대한 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환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캔디 공장에 대한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진 후에 찾아왔다. 그 당시 나는 중서부의 한 대학에서 광고와 세일즈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다. 위대한 현자들은 말하기를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까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강의를 하면서 이 명언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강의한 수업은 수강생들로 대성황을 이루었고 통신교육 과정에는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로 넘쳐났다.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또다시 내 목표를 이룬 듯 보였다. 그런데 그때 2차 징집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군대로 끌려가야 했으며 학교는 파산하기 이르렀다. 이때 나는 7만 5천 달러의 수강료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내 자신도 군대에 징집이 되었다. 다시 한번 나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지만 진정한 불행이란 가난에서 오는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다. 에드워드 복이 말한 것처럼 가난이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체험이지만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경험이다. 나는 또다시 나의 열정을 다른 곳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환점으로 돌려야 할 때가 왔다. 이번 전환점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지만 지금껏 겪어온 전환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음 전환점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영원한 좌절 혹은 성공을 위한 제기를 가늠하는 잣대는 바로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만약 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독자들은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자리를 아직 확실히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아직 나의 심장과 영혼을 쏟아부을 만큼의 내 평생 직업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모색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다. 7번째 전환점. 나의 역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잊지 못할 1918년 11월 11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은 역사적인 휴전 협정일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나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이성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나는 사무실의 창가에 서서 종전의 기쁨에 환호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어느 친절한 노신사가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야기했던 그날을 되돌아보았다. 당신이 좀 더 교육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을 받고 있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들을 읽으면서 알아차렸겠지만 근 20년이 넘도록 세상 경험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쓴맛과 단맛, 그리고 인생의 상승과 하향 등 그 시절의 모든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이 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아서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껏 타자기를 이렇게 빠르고 쉽게 쳐본 적이 없었다. 무엇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옮겼을 뿐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찾은 것이다. 올바른 소수의 사람들의 지식이 잘못된 다수의 지식보다 낫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이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나는 심혈을 기울여 타이핑을 끝내고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발행하는 내셔널 매거진에 보낼 원고 준비도 끝을 냈다. 이 원고는 나 자신의 경력뿐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때 쓴 원고는 힐의 황금률이라는 잡지의 편집자 탐방이라는 부제로 실렸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글을 1918년 11월 11일 월요일에 쓰고 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축제일로 기록될 것이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난 4년간 사람들의 운명을 위협했던 전쟁의 종결을 축하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다. 머지않아 프랑스에 가 있던 우리의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다.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던 군대는 이제 한낱 과거의 망령에 불과하다. 2000년 전 예수는 어느 한 곳에도 평안히 머무를 곳 없는 방랑자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 악마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정의와 자비에 기반을 둔 사람들만이 그들이 약자이든 강자이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패배했다. 이 전쟁으로부터 새로운 이상, 즉 황금률에 기초한 법칙이 탄생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곁에 있는 친구처럼 직접 돕지는 않지만 옳은 길로 인도해주며 우리가 겪을 고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 에모스는 이러한 이상을 그가 주장한 보상의 법칙에서 구체화시킨 적이 있다.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는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책을 통해 이 사상을 이미 논하고 있다. 이제 황금률이 무엇인지 공부할 때가 왔으며 그것을 실천할 시기가 왔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만 있을 뿐이다. 나는 종전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22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모든 기억을 동원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당신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가?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22년 전 어느 쌀쌀한 11월의 아침, 나는 버지니아의 한 광산에서 일당 1달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소년들에게 1달러는 꽤 큰 돈이었다. 그 당시 나의 하루 생활비는 50센트였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부들은 그동안의 불만을 사귀지 못하고 파업을 결정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고 과연 파업의 우두머리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했다. 이내 우두머리가 결정했다. 나는 그의 화법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내가 들어본 연설 중 가장 부드러운 화법으로 연설을 했고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말을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 집회의 선동자들은 심오한 철학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비록 심오한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에게서 찾아낸 철학은 심오한 것이었다. 그는 낡은 가게에 박스를 세워놓고 그 위에 지폐를 열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임금도 인상하고 광산 주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광산 주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업을 결정하기 전에 광산 주인에게 당당히 물어봅시다. 그가 얻는 이익을 정당하게 나눌 용의가 있는지 먼저 대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찬성한다면 그에게 지난달의 수익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우리에게 충분한 양을 되돌려준다면 다음 달에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는 충분히 그러겠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는 우리의 계획에 찬성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미소를 띠며 다음 한 달도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광산 사업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품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2배의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또 그만큼 일을 하면 광산의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또 광산 주인은 그만큼의 수익을 우리에게 재분배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 원칙에 비추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는 분명히 보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 광산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생각을 했고 그의 말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다음 달 모든 광부들은 보너스를 두둑이 받았다. 그 후 매달 그들은 보너스가 담긴 밝은 빨간색 봉투를 받았다. 봉투 바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당신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당신 몫입니다. 20여 년 전 나는 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얻었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내가 석탄 회사를 다니면서 마지막에 맡았던 가장 높은 지위가 법률 고문 위원장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인도에게는 엄청난 진급이었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법칙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번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법칙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오랜 시간 동안 지어온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을 했다. 일을 하는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상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남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운을 가로챈다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11월 11일 아침에 군중들이 정의는 승리한다고 소리치는 함성을 들으며 글을 썼다. 나는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중 몇몇 생각들은 세계대전에서 열심히 싸운 미국 병사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이런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힐의 황금률이라는 잡지를 편찬하고자 한다.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 몇 달간만이라도 내 철학이 담긴 잡지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 뭘 하든 당신 다음에 내 철학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미래의 계획이 불투명하더라도 자신이 열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다. 어떤 독자는 학교 교육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독자는 자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받는 보수에 상관없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난 사람이 확신과 즐거움 속에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선의. 이 일은 20여 년간의 나의 욕구를 실현해 준 것이다. 나는 항상 신문의 편집장이 되기를 갈망해왔다. 30여 년 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찍어내는 조그만 주간지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았으며 잉크 냄새를 사랑하며 성장해왔다. 아마도 이러한 열정이 지금의 전환점에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것 같다.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사실은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서 내가 설 만한 적절한 자리를 찾았고 그 일을 매우 사랑했다는 점이다. 이상하게도 이 직업을 맡으면서 나는 무지개의 끝자락을 동경하거나 황금 단지 따위를 갖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기 때문이리라. 편집장으로 일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일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리라. 이 잡지를 발행하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었고 1920년 초반에는 전국 연설 투어를 통해 그 당시 진보 세력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선의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잡지 출판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 투어는 자유로운 교육 과정 중 하나였다. 이때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이들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로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다. 착한 일 한 번 하는 것이 수천 번의 기도보다 훨씬 나에게 기쁨을 준다. 성공으로 가는 마법의 사다리. 이제 내 인생의 7번째 전환점의 클라이맥스를 밝히기로 하겠다. 나는 순회 투어 중 텍사스의 한 식당에 앉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는 유리창을 때리며 2개의 큰 물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조그만 물줄기들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7번의 전환점을 겪으면서 배운 모든 것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며 배운 것들을 한데 모아서 성공으로 가는 마법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의 뒷면에 지금까지 내가 말한 법칙에 실질적인 기본이 되는 일시적인 실패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꾸어줄 15가지 요점을 적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이 요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일시적인 좌절은 인생의 전환점.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친 당신은 과연 어떠한 힘이 나로 하여금 실패가 곧
전환점이라 생각하게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좋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다. 우선 이 책의 판매에 따른 예상 수입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라는 것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판업자에게 포도의 법칙을 실천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 발행되는 신문에 칼럼을 쓰는 것이다. 이 칼럼의 핵심은 물론 지금까지 언급했던 15가지 포인트이다. 지금까지의 수입은 어림잡아도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웃돈다. 게다가 나는 지금 과학자, 정신분석학자, 사업가들과 그룹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15가지 포인트를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발견한 법칙까지 이해하고 있다. 내가 오직 이 법칙들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공을 금전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얄팍한 철학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로 가난했지만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대부분을 그 세월 동안 깨달았기 때문이다. 7번의 전환점으로 이루어진 내 삶을 통해 나는 좌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금싸라기 같은 지식을 얻었다. 그 경험들을 통해 믿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실패의 쓰레기 같은 언어는 한 번 배워놓기만 하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바르고 영향력 있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았다. 실패라는 것이 자연이 만든 소리 없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많은 좌절을 겪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좌절은 나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준 셈이다. 내가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시작도 안 했을 일에 도전할 기회마저 없었을 것이다. 좌절은 오직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로 인정하는 순간에만 파괴적인 힘을 낸다.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교훈을 얻어내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변한다. 나는 나의 적들을 증오했었다. 하지만 내 약점을 노리고 나에게 온 시련이 오히려 내 약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었다. 친구들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는 내 적들의 가치를 평가했다. 조아퀸 밀러는 아주 훌륭한 시를 보여주었다. 승자에게 모든 영광을 일하고 세상은 수천 년 동안 주장해왔으나 노력하고 실패하고 죽어간 자들에게 나는 경의를, 영광을, 찬사를 보낸다. 명예와 영광과 찬사를 최선을 다하다 실패한 모든 이에게 바치니 시간의 흐름 속에 그들이 시간과 함께 시간에 앞서 존재한다. 자신의 이름을 빛낸 영웅은 훌륭하지만 수치심 속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그것이 더 위대하다. 신에게 나머지를 맡기자. 칼을 뽑아든 사람은 위대하며 와인 앞에 절제하는 사람은 훌륭하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싸우나니 보라, 그들은 바로 내 쌍둥이 형제이니라. 역경은 베일에 감추어진 축복이다. 계속 싸워나가는 사람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좌절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패배와 실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야말로 내가 이 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안젤라 모건은 그의 시 자연이 한 인간을 원할 때를 통해 이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사상, 즉 역경과 패배는 베일에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연이 사람을 가르칠 때, 두려움에 떨게 할 때, 소리 없이 도와줄 때, 자연이 사람의 성품을 만들 때, 자연이 진심으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때 세상은 자연을 칭송하리라.
자연의 방식을 보라. 자연의 방법을 보라. 자연이 선택한 인간을 무정할 정도로 완벽히 만든 것을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위대한 힘으로 인간을 바꾸어 놓는다. 오직 자연만이 이해하는 고난 속에 인간의 상처받은 영혼은 울부짖고 간청의 손길을 원하니 자연은 인간의 영혼을 휘어버리나 부러뜨리진 않고 모든 목적을 모아 만든 인간을 빛나게 만든다. 자연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고난을 주었을 때, 깨어있게 만들었을 때, 자연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할 일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은 모든 재주를 동원해 영혼과 함께 갈망했다. 인간을 더 큰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련한 솜씨로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괴롭히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자극을 주고 슬퍼하게 하며 가난을 함께 주셨다. 자주 실망을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도 하신다. 지혜로 잘못을 감싸주기도 하고 방관하기도 하지만 경멸로 울기도 하지만 인간의 자만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직 힘든 고난을 주시는 자연은 인간을 외롭게 하신다. 오직 신의 메시지가 인간에게 전달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 이는 모두 천사의 계획이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에게 열정을 주셨다. 냉정하게 인간을 자극하고 열정으로 분발시킨다. 날카로운 눈으로 인간을 선택할 때, 자연이 사람을 명명했을 때, 명예를 주었을 때, 사람을 길들일 때, 자연이 사람을 모욕 줄 때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 고난이도의 테스트를 하신다. 이것은 이미 계산된 것이다. 사람이 자만하여 왕이 되길 원할 때 채찍질하고 엄하게 다스린다. 그의 육신은 희생된다.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열정을 불태울 때, 영혼을 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하고 목표를 불태우게 하고 영혼을 유혹하고 찢어버리고 그의 영혼을 도전하게 하고 더 높게 날게 하시고 정글에 가서도 극복하게 하고 사막에서 두려움에 떨게도 하고 정복할 힘을 주시고 자연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고 큰 산에 그의 길을 내게 하고 쓰디쓴 결정을 내리게 하고 잔인하게 그 앞에 서 있다. 오르라 아니면 벌을 줄 것이다. 자연의 목표를 보라. 자연의 방식을 보라. 자연의 계획은 신비하다. 이해할 수 있을까? 바보들은 자연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그가 고난에 닥쳤을 때 사람은 겁을 모르고 질주한다. 그의 최고 속도를 넘어 질주한다. 새로운 길이 번쩍인다. 신이 주신 힘으로 실패에 도전하라. 그의 열정은 여전히 빛나리니 사랑과 희망은 좌절을 없앤다. 이 위기를 보라. 고함 소리를 보아라. 선구자를 불러야 한다. 인간에게 자비가 필요할 때 그가 이 나라에 오신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신다. 세상에 필요한 인간을 발견했을 때 나는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만한 의지를 주셨다고 믿는다. 또한 자연은 고된 시련을 주어 인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정화해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증거를 고대의 현자들이나 소크라테스, 예수가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거둔 성공의 뒤에는 같은 양만큼의 시련도 있다. 게다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좌절이 주는 치명타에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는다. 좌절은 그 나름대로의 언어로 인간에게 말한다. 우리는 좌절을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삶은 행복과 불행의 순환. 공포와 실패를 인정하고 나면 스스로 슬픔과 고난에 빠진다. 그러면 기회를 상실하고 모래톱에 걸려 비참해진다. 우리는 이 조류를 맞이하여 이러한 속박을 벗어던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포된 가르침을 배워야만 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반만 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노력을 모르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울지도 못하고, 의심 없는 사람은 생각도 없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성공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 중에서 진정한 실패를 했다고 할 만한 최후의 순간까지 간 사람이 있고, 그보다 나은 상황에 있지만 계속되는 가난과 고난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 용기라는 용기. 용기라는 미소는 그들의 입에서 떠난 지 오래고 그들에겐 싸울 의지가 없지만 장면은 변한다. 까마득히 오래전 시대에도 실패는 있었다. 그 시대의 실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나는 기나긴 실패의 여정 끝에 서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강제로 주는 독약을 마시기 전에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보며 그가 느꼈을 영원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나는 미지의 대륙과 바다를 개척한 콜럼버스의 감옥 생활을 생각했다. 미국 혁명을 주도하고 영국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토머스 페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던 분을 생각했다. 그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인간의 편에 서 계셨다. 그들 모두 실패자들이었다. 그런 실패자만 되었다면 역사를 되짚어보면 실패한 사람들 모두 개인적 사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넘어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실패자들이 세상의 희망이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다시 실행하라. 세상의 어느 한쪽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한다. 소심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실패란 기록되지 않는다. 영광은 트로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안에 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벽은 태양의 키스를 비웃을지 모른다.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진 이여, 운명의 아들의 잔혹한 바람이여, 나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노래 부르리라. 모든 사람들은 실패라고 불리는 좌절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서 살아남고 계속 도전한다면 그 노력에 따라 더욱더 당신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없다. 절망의 순간에 스스로 낙인을 찍으려 한다면 페르시아 왕의 충실한 조언가였던 크로에수스의 말을 되새겨보라. 왕이여, 제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인간사는 바퀴 하나가 회전하는 것과 같아서 어느 한 사람도 항상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매일매일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인생의 수레바퀴의 평평한 면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퀴는 항상 돌고 있다.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슬픔을 주었다면 내일은 분명 행복을 줄 것이다. 밤이 되면 낮이 따라오는 것처럼 삶은 행복과 불행의 순환이다. 운명의 바퀴는 멈출 수 없지만 불행 다음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링컨이 자주 듣고 하던 말이다. 이것도 곧 끝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일시적인 패배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잊기 힘들다면 월터 말론의 짧은 시를 읽어보아라. 기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틀렸다고 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때 나는 매일 당신의 문 밖에 서 있었다.
당신을 깨우고 싸우게 하고 이기게 했다. 이미 가버린 것들을 그리워하지 마라. 화려했던 날을 그리워하지 마라. 낮에 있던 일을 회상하며 태양이 뜨고 다시 태어난다. 미소는 행동하는 소년에게 돌아간다. 기쁨이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지 않게 내 판단은 죽음도 무찌른다. 기회가 올 때까지 장님이 되진 말아라. 늪지대가 당신을 울게 해도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내 손을 빌려주리라. 깊은 물에 빠져도 창피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대로 젊음을 보낼 것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일을 지워라. 눈처럼 깨끗한 미래의 페이지를 펴라.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가? 주문에서 깨어나라. 당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는가? 죄는 용서될 것이다. 아침마다 그대의 날개는 지옥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밤마다 뜨는 별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